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내수 회복에 방점을 찍은 추경 예산에 관해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용도 대부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데 할애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빠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신분으로 다시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들고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급 등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구직 단념 청년 숫자,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등 각종 지표들을 제시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세와 긴축 재정을 동시에 추진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수 진작, 투자 촉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며 항목별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선 축하금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살리기를 위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선 다시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말, 즉 공정과 평화란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정한 토대에서 노력해 이룬 정당한 성공엔 박수를 보내고 또 한반도 평화가 확보되는 사회가 돼야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이란 말에 공정이란 단어를 앞세웠습니다.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강조해온 성장, 진보 진영이 걱정해온 양극화 해소를 공정성장이란 목표로 묶어보자는 겁니다. 약 18분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선 공정이란 단어가 5번 등장했는데 특히 공정한 노력이 일궈낸 성공에 박수 보내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기준이 되는 실용외교.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도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공정과 성장, 평화와 경제를 함께 이야기한 이 대통령은 고통스럽지만 건부를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듯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자고 국회와 국민에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응이 차가워도 시종일관 같은 모습으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과거 야당의 박수를 탓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비상계엄까지 그래서 했던 식으로 얘기했던 전임자와는 180도 다른 겁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마중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환담장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야당 대표들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굳은 표정의 야당 대표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밝게 웃으며 먼저 다가갔습니다. 특히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라선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한 뒤에도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외교에는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여당 의원들의 첫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도 이 대통령은 야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시정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통령은 야당,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눈길에도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했지만 이 대통령은 연설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을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단에서 내려간 이 대통령은 싸늘했던 야당 의원들 자리로 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대선 기간 자신을 거칠게 비판했던 권성동 의원 등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권성동 의원의 팔을 툭 쳤는데 권 의원은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2번 얘기하니까 알았다면서 툭 치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과는 두 사람 손을 함께 맞잡으며 격려했고 조국 혁신당과 소수정당 의원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으며 첫 시정연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내내 국회에서 협치 행보를 보인 이 대통령은 점심에는 대통령실 인근 골목 식당을 깜짝 방문해 시민과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담았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입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꼽혀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돼 왔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자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올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본인이 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상속세 완화 공약으로 중도표심용 공약을 주도했던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형으로 채웠습니다. 국방개혁, 사회안정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남은 내각 인선에 대해 빠른 속도로 점검해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만에 9%포인트나 오른 건데요.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 21%를 3배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무려 9%포인트나 상승했는데 지지층인 40, 50대는 물론 70세 이상 고령층의 51%도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잘했다는 응답이 45%로 잘 못했다는 응답 31%보다 높았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기록해 20%까지 떨어진 국민의힘을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세수 보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됐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15에서 50만 원까지 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선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21%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반대가 59%, 찬성이 37%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72%가 반대한 반면 21%만 찬성했는데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8.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갑자기 비공개 소환을 하지 않으면 특검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사실과 소환 날짜를 언론에 알린 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소환 요청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과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전 9시가 아닌 10시에 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비공개 출석도 요구한 겁니다.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특검은 10시 출석 요구는 수용했지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사실상 출석 거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첫 대면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특검은 일단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린 뒤 체포영장 재청구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특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날짜, 시간을 공개해놓고 비공개 소환 조건을 내건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 가운데 1차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2차는 서면이나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으며 3차 땐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차 출석 요구 때는 9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고 전화로도 4차례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미리 밝혔다고 했습니다. 또 2차, 3차 출석 요구를 두고 변호인이 의견서로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더구나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은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을 사실상 출석 불응으로 보고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 출입 조건을 내세운 것도 경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사실상의 출석 불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날짜와 의사를 윤 전 대통령 측이 스스로 공개해놓고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까지 대비해 방대한 질문을 이미 준비해놓은 특검은 일단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네, 그럼 내란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구승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만약에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듯 체포 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구인 시도가 유력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검의 방침은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하고 혐의가 구체화될 때마다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거였거든요. 가장 먼저 조사를 하려고 한 부분은 지난 겨울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몇 개월 전에 체포 방해나 비화폰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물론 그 사이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첫 번째 조사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일단 조사가 끝나면 돌려보내고 다른 혐의가 포착되면 재출석을 요구한 뒤에 여기에 불응하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 재출석을 요구한다는 거면 어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되는데 특검은 언제든 김 전 장관을 불러서 수시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즉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건 다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 조사를 통해 규명하려는 의혹 중 가장 큰 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바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인데요. 형량이 내란에 버금가는 중범죄고 또 아직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이건 조사가 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 활동 후반부에 윤 전 대통령 구속이나 기소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나 이명현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하를 검토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자 일방적으로 찾아간 건데 건물 관리인 제지로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왔다면서 입장문을 꺼내들더니 이명현 특검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이명현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특검이 2심이 진행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를 취하하면 군의 명령체계에 파괴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검에게 설명하겠다고 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7층까지 올라가 이 특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의 제지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7층 올라가는데 건물 관리인께서 고성으로 나가시라고 계속 말씀도 하시고 좀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면담 요청이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응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고 나중에 오라는 건데 지금 자기가 그냥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면담을 거절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 특검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건 위법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항소 취소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위법한 거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특검팀은 내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뒤 사건 이첩과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이 특검에 보낸 항소 취하는 특검의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이 특검은 피의자의 말에 특검이 답변해야 하느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지난주 1시간 반 만에 중단됐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당시 보고석상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보고에도 불참한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찾아가 독임제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자신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엿새 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 보고. 국정기획위원들은 방통위를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 방송법 같은 쟁점 현안에서 방통위가 입장을 뒤집은 이유를 추궁하며 이 위원장이 동의한 건 맞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업무 보고는 부실 보고를 이유로 1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다음 회의 때 직접 출석시키자는 주장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원장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뒤에서 있었다고.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위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열린 2차 보고는 1차 때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보고 때도 나오지 않았는데 장관이 나오지 않았던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을 불러봐야 정치적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차 보고에선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추어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주로 이어졌는데 1차 때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들을 따로 만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는 전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독임제란 표현을 쓴 건 아니고 대통령과 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며칠 전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등 정치 혐오 발언을 계속해 학생들이 반발한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국립대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수업 교재에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써 학생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충청 지역 한 국립대 교육대학원의 강의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적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 행위를 따져 처단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강의 교재인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비속어가 반복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도 적혀 있습니다. 그냥 좌절했죠.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좀 속상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교수가 강의 중 식민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민이라고 하십니까? 학생들은 교수가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했는데 또라이 같은 안중근이 일을 다 망쳤다 이런 표현도 했었거든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수와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강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며 왜 욕하고 비판하지 못하냐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앞서 다른 강연에서도 세월호 유가족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유독 저렴한 제품이 많이 팔리는 이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치킨 한 마리를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파는 마트 행사가 열렸는데 영업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고 초도 물량이 6분 만에 동났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대형마트 문이 열리기 무섭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치킨 코너로 몰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치킨 한 마리에 5,000원, 15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평소 판매 가격에서 60%나 할인된 가격인데 2만 원이 넘는 시중 치킨값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마리로 구매 제한을 둔 탓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줄을 서고 튀기는 속도가 팔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번호표까지 만들었습니다. 방금 벌써 다 나갔어요? 예약 받고 있고요, 고객님. 번호표 가져가시고. 처음 준비한 50마리는 딱 6분 만에 동이 났고 전국 모든 지점에서 2시간이 지나기 전에 200마리 내외로 준비한 물량이 다 팔렸습니다. 많이 싸지요. 5,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어떨 때 보면 3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생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초저가 상품이 잘 팔리는 불황형 소비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상반기 최저가로 만나는 양념 소불고기. 평소 선뜻 손이 가기 힘든 한우나 랍스터도 반값에 팔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일주일간은 샴푸나 치약 같은 생필품도 반값입니다.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을 마진을 거의 없애서라도 끌어들이려는 유통업계의 전략입니다. 치솟은 물가에 장 한 번 보기도 무서운 상황. 진짜 30만 원 했으면 가득했는데 요즘 50만 원 해도. 한 달 50만 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6식구예요. 가족이 또 잘 먹으니까. 2021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 누적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19.1%에 달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서민들의 식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자,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민생 회복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가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위한 추경안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해 재정이 악화될 뿐 민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며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확인해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이 228.6%, 미국 121%, 영국 97.8% 등이었습니다. 한국은 46.8%로 OECD 평균 1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소폭 늘어난 48.3%, 추경 이후에는 49%대로 예상돼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 추경이 이루어진 2022년 5월 추경안 통과 이후 6개월간의 물가 흐름을 확인해봤는데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5월 5.3%였던 물가 상승률은 2달간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석 달째인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6개월째가 되는 11월엔 아예 추경 이전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차례 추경이 이뤄졌던 2021년과 2020년엔 추경안 통과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등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는 코로나 당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2020년 국민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받으면 36만 원에서 78만 원을 소비로 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크게 늘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은 국가 경제 위기 상황 등으로 제한되는 게 타당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되 장기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은 성공적이었다고 연일 자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공습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검증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한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고하라는 등 언론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토 사무총장과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의 효과를 검증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쓰레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We have scum that's in this group. CNN is scum. MSDNC is scum. The New York Times is scum. People, they're sick. 언론의 카메라가 자신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And it was CNN, it was the New York Times, and they're both disgusting, really horrible groups of people. 이들은 이란 핵시설 파괴가 제한적이었다는 미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서를 보도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검증 보도했더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공격한 것입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트럼프는 귀국길엔 아예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합니다. 나타샤 버트랜드는 CNN에서 해고돼야 한다. 3일 동안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당장 징계해서 개처럼 던져버려야 한다고 SNS에 썼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면 가차없는 인신공격도 불사합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이긴 맘다니 의원에게는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편이라면 내정 간섭도 서슴지 않습니다. 뇌물, 특혜 제공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재판 취소와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범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를 편들어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나라 안팎을 향해 내뱉는 말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엔 제동을 걸기는커녕 옹호하는 참모들 뿐입니다. 이들은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뱉은 욕설마저도 상쾌한 솔직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7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사실상 유예해 준 뒤에도 계속 종이 빨대를 유지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아 재도입했던 건데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만과 환경 보호 효과에 대한 의문, 또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뒤섞인 상황에서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민욱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여의도의 스타벅스 매장. 오랫동안 종이 빨대만 놓여 있던 곳에 어제부터 플라스틱 빨대가 같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맛이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받으면 종이 빨대로 안 먹고 그냥 뚜껑을 따서 마시는 편이에요.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겠다며 7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이 빨대를 도입했습니다. 2년 전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사실상 유예한 뒤에도 종이 빨대 사용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 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시범 도입했습니다. 식물유래 소재의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빨대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할 예정입니다. 종이 빨대에 대한 불만은 도입 이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젖어서 이렇게 눅눅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구부러지면 음료를 빨기가 어려워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는 미국 도시들도 그래서 요청이 있을 경우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효과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빨대의 양은 1에서 4%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소비가 많은 한국에서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상징성이 큽니다. 또 종이 빨대 같은 대체품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 제품보다 사용량을 줄이기 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팅되어 있는 폴리머는 물에 의해서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는 선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어렵죠. 2022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발표한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이 끝나자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단속을 무기한 유예했습니다. 사실상의 규제 완화였습니다. 대체품 시장은 축소됐고 기업들은 부담을 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 종이 빨대 논란을 넘어 어떤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해체 공사를 직접 해보고 세계 시장도 주도할 수 있을지 김윤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978년 처음 가동을 시작했던 우리나라 원전 맏형 고리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40년간 전기를 생산한 뒤 지난 2017년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지켜본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안정성과 경제성, 지역 정서를 이유로 수명 연장을 포기한 겁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영구 정지를 못 박았고 국내 원자력 발전의 상징이던 고리 1호기는 정반대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됐습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조차 원전 해체 산업이 또 다른 시장이라며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공교롭게 이재명 정부 들어 결정이 나왔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해체가 추진돼 왔던 겁니다. 현 정부는 있는 원전은 그대로 잘 쓰되 더 짓지 말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 전망은 어떨까? 전 세계 영구 정지된 원전은 189기.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합치면 시장 규모는 최대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을 선점한 적수도 거의 없습니다. 미국만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해 본 적이 있고 우리도 이번에 첫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다만 해외 시장 수익성은 아직 의문입니다. 기술 총괄은 맡기겠지만 인력은 거기서 써야 되고 부품이나 장비들 수입품 많이 쓸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장돼 가지고 상당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원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리지만 해체에는 2배 이상 걸릴 만큼 작업은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곧장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해 12년간 해체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차우영 기자입니다. 이곳 청도 솥싸움 경기장에는 주말마다 싸움속끼리 힘을 겨루게 하는 솥싸움 경기가 열립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오락을 이유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솥싸움 경기는 민속 경기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물학대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소 2마리가 콧뚜레에 연결된 줄에 이끌려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콧뚜레를 잡아당겨 소끼리 싸움을 붙이자 소들이 서로를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뿔끼리 부딪히며 피가 나는데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자 한 마리가 달아나고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혀를 내민 채 헐떡이는 소는 그제서야 퇴장할 수 있습니다. 소가 좀 다치니까 약간 좀 폭력적인 것 같아서 좀 더 크면 보러 와야 될 것 같아요. 경북 청도에서는 지난 2011년 상설 경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소싸움이 반복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학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리 전체가 피범벅이 되고 눈이 뿔에 찔리기도 하고 몸통 곳곳이 상처로 뒤덮이기 일쑤입니다. 자연스러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해서 만들어낸 싸움이다. 학대는 훈련부터 경기까지 소싸움 전 과정에서 목격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주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농가에서 경기가 없는 날 소한테 폐타이어를 끌게 하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물었더니 소 주인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소들은 트럭에 실려 경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가림막을 쳐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까지 머무는 공간인 계류장 환경도 열악합니다. 콧줄에 연결된 줄이 기둥에 단단히 묶인 채 24시간 이상 대기합니다. 한 자리를 맴돌거나 바닥을 핥고 밤새 잠들지 못하는 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소들이 기본적인 보행이나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동물보호단체가 경북 청도 등 4개 지역에서 최근 넉 달간 열린 소싸움을 조사했더니 소가 싸움을 회피한 건 40%를 넘었고 60% 이상의 경기에서 외상과 출혈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전통은 지킬 가치조차 없습니다.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과 오락 등을 위해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투경과 투개가 불법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싸움은 민속 경기라 예외입니다. 2002년 만들어진 전통 소싸움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도 받습니다. 소싸움 운영을 전담하는 청도공영공사 측은 지난해 경기장 방문객이 39만 명에 육박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게 절대 아니고 뿔을 뭉툭하게 만드는 등 자정과 개선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소싸움은 계승할 가치가 있는 전통 문화라고 했습니다. 바로 간다 차우영입니다. 네, 사회팀 공태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이제 소싸움이 이어가야 할 전통 문화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건데 사실은 동물학대 논란도 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소싸움 경기를 열었던 전국 지자체가 11곳이었는데요. 올해는 대구 달성, 경남 진주, 충북 보은 등 6곳으로 줄었습니다. 소싸움을 중단한 지자체 한 곳에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동물 학대 논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싸움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던 움직임도 무산됐습니다. 지난 1월 국가유산청은 민속놀이라는 가치는 인정되지만 인류 보편 가치를 고려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소싸움을 이어가는 곳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들곤 하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청도공영공사는 소싸움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300억 원을 넘겼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순이익은 5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청도군에서 받은 보조금이 100억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청도군청에 물어봤었는데요.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네, 우리 소싸움이랑 비슷한 게 이제 스페인의 투우잖아요. 뭐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없애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투우가 시작된 스페인에서는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투우가 금지됐고요. 투우가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투우상도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전부터 투우 금지에 동참하고 있고요. 콜롬비아는 지난해 노 마스 올레, 더는 그만이란 뜻의 투우 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동물을 오락이나 유흥수단으로 삼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세계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인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족관에 갇혀있던 멸종위기종 벨루가의 방류를 촉구한 시위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생태 친화적인 동물원을 만들자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는 게 동물보호단체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팀 공태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최근 복귀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결국 강경파였던 전공의 대표가 사퇴했고 새롭게 비대위를 꾸려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내건 복귀 전제 조건을 의대 교수들조차 반대하는 등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오늘 밤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엽니다. 협상에 뜻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던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24일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어젯밤 의사협회 부회장직도 내려놓으며 임원직에 있는 전공의들까지 모두 5명이 함께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구성될 전공의 비대위는 구체적인 복귀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원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일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국회를 찾아 복귀 방안을 포함한 제안을 직접 건네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전공의 사회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건데 정부도 깎았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예산을 다시 늘릴 수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만일 그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전공의들은 9월 복귀를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들은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전문의 시험을 8월에 추가로 실시할 것과 수련 시간을 60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어제 저녁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는데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련 시간을 단축하면 수련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화 상대인 복지부는 새 장관은 물론 의정 갈등을 담당할 차관도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 복귀를 위해 남은 협상 시한은 한 달 정도. 전공의들의 과다한 특혜 요구가 계속된다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부인과 딸, 여동생 등 가족이 준공식에 총출동해 의미를 부여했는데 특히 1년 반 만의 모습을 보인 리설주 여사는 몇 걸음 떨어져 걸으며 딸을 돋보이게 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잘 알려진 북한 원산 앞바다에 성대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착공 9년 만에 대규모 숙박과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문을 연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입니다. 요트를 타고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치켜 세우면서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 개발에 본격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갈마반도 개발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의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문화 지구들을 최단 기간 내에
민간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데다 부동산 사업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 북한의 해안가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준공식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참석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공개 자리에 나온 리설주 여사는 해외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행사 내내 몇 걸음 뒤에 서서 딸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주애는 약간 세대를 대표하고 혈연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백두혈통인 거죠. 이설주는 조용히 내조하는 일종의 퍼스트레이디상.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역시 멀찍이 떨어져 오빠 부부와 조카를 보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특별 손님으로 준공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러시아 언론은 다음 달 7일 러시아 관광객들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러시아에서 여러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게 공사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보고에 나선 국정원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경제 협력은 물론 방공미사일과 전파 교란 장치, 우주 발사체 엔진과 드론 등의 기술 자문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공병과 건설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른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은 3만 명이 넘지만 완치할 치료법은 아직 없는데요. BTS 멤버 슈가가 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 50억 원을 기부해 치료센터도 세워지는데요. 음악 치료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색소폰과 건반을 연주합니다. 옆에서 기타로 합주를 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BTS의 멤버인 슈가, 민윤기 씨입니다. 기존에 검증된 자폐 치료법은 언어와 행동치료, 사회성 훈련 정도. 사회성 훈련은 언어 능력이 없으면 한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음악을 접목해 본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고 칭찬해주는 법도 배우고 언어와 인지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거를 이 프로그램을 고안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음악 치료가 자폐 환자의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 씨는 지난 3월부터 10번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민 씨는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노래 가사로 담아 솔직히 드러내고 정신건강 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민 씨의 이름을 딴 민윤기 치료센터를 만듭니다. 음악을 활용한 사회성 훈련은 물론 직업 재활 프로그램도 마련해 환자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줘 고맙다. 자폐에 관심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나눠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BTS 팬클럽인 아미와 일반 시민들도 기부에 동참하면서 기부금은 나흘 만에 3억 원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MBC 장슬기 기자가 오늘 한국조사협회가 선정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는 지난 대선 기간 여론M을 통해 여론조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C 서울 레전드 기성용의 포항 이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기동 감독과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응원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팀 내에서 신뢰가 부족한 건 견디기 어렵다며 이적을 결심했다는 기성용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10년간 몸담은 팀을 떠나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구단의 향후 계획에 자신이 없다는 걸 듣고 은퇴도 고민했지만 무기력하게 끝내고 싶진 않았다면서 포항 박태하 감독이 선뜻 연락을 줘 이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팬들을 향해 FC 서울은 자신의 고향이고 자존심이라며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공식 서포터즈는 기성용의 이적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구단의 답변이 없었다면서
김기동 감독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응원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6월 승률 1위의 상승세로 리그 4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이 투수진의 부상 이탈 속에서 불펜의 새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20살 성영탁 선수를 송희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아 투수진이 부상과 부진으로 흔들린 사이 찾아온 1군 데뷔 기회. 2이닝 1안타 무실점.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떨렸고 그래도 제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공을 던진 것 같아서 10점 만점에 진짜 10점. 데뷔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기회를 얻자 자신감이 붙었고 13경기 연속 무실점 속에 빠르게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꿈꾸던 무대에서 던진 게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고의 첫 황금사자기 우승을 이끌고도 구속이 나자 주목받지 못한 성영탁. 프로 대신 대학 진학까지 고려하다가 전체 96순위, 가까스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진짜 조금. 오기라기보다는 제가 준비라는 단어를 좀 좋아해서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군 생활 1년 동안 투심 패스트볼로 주무기를 바꾸면서 구속이 올랐고 투구보다 하체 훈련에 집중하는 등 멀리 내다본 게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투심 그립을 잡고 던지는데 제 손에 딱 편하게 딱 잡히는 그립이어가지고 그리고 공을 최대한 안 던지고 딱 회복으로 중점을 주고 전부 다 이 악물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데뷔 한 달 만에 필승조로 자리 잡은 성영탁. 누가 봐도 편안한 투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내려올 때 팬분들이 이름 불러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키스톤 콤비, 그림 같은 더블 플레이입니다. 동료 투수가 격하게 환호할 만한 상황이죠.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달랐습니다. 서울은 저기압이 남긴 하충은이 빠져나가지 못해 내내 흐린 하늘이 이어졌고요. 기온도 예상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부산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대구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을 보시면 중부지방에 5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60mm가량이고요.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다소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정체전선이 북한 지방에 위치하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